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72세 김순자 씨입니다. 김 씨는 이제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 김 씨에게는 아들 며느리 때문에 어디에도 말 못하고 속 끓는 속사정이 있었죠.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김 씨가 아들네 집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손수 만든 총각김치와 아들이 좋아하는 약식을 정성껏 싸고 손주들을 위한 선물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며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이번엔 좀 오래 있다 와야겠어. 민준이랑 민서 많이 컸을 텐데. 남편 김현수 씨가 6년 전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김 씨에게 남은 가족은 아들과 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당에 사는 아들네 집은 김 씨의 집에서 지하철로 1시간 반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길, 김 씨는 지나가는 엄마들의 세련된 차림새를 보며 자신의 낡은 옷차림을 문득 부끄럽게 느꼈습니다. 김 씨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 한 번 더 옷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 민우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 방금 도착했어. 우리 민우 많이 말랐네? 회사 일 때문에 고생이 많지? 다들 비슷하게 삽니다. 어머니야말로 건강하셔야 해요.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며느리 소연 씨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미리 연락 주셨으면 제가 역까지 마중 나갔을 텐데. 미리 약속된 방문이었지만 며느리의 말투에는 부자연스러운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가져온 음식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길다 하니까. 이거 민우가 좋아하는 약식이랑 총각김치 담가왔어.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저희 냉장고 좀 복잡한데. 김 씨에게 봉투를 받아든 며느리의 말끝은 흐려졌고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 씨는 쓸쓸한 마음을 감추며 손주들을 찾았습니다. 민준이랑 민서는 어디 있어? 아, 민준이는 학원 갔고 민서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 저녁 때 돌아올 거예요. 손님 방으로 안내된 김 씨는 작은 방 안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방은 깨끗했지만 왠지 사람 사는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침대, 협탁, 작은 옷장이 전부인 이 공간은 마치 호텔 객실처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물 한 잔 가져다 드릴게요. 조금 쉬세요. 고마워. 내가 부엌에 가서.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부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김 씨는 며느리의 말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배려하는 듯 보였지만 마치 자신의 공간에 들어오지 말라는 듯 말하는 며느리의 말은 묘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풍경을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잠시 후 민우 씨가 노트북을 들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회사 일 좀 처리하고 올게요. 저녁 식사 준비되면 불러드릴게요. 그래, 바쁜데 미안하다. 난 괜찮으니 일 봐. 민우 씨가 나간 후 김 씨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는 아들 가족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득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찍었던 가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오후 내내 방에 머물던 김 씨는 결국 지루함을 못 이기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뭐 도울 일 없니? 내가 좀 심심하네.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다 준비할게요. 오늘은 손님이시니까 편하게 계세요. 손님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꽂혔지만 김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할머니? 우리 민서 왔구나.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민서가 달려와 안기자 김 씨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의 뽀얀 볼을 쓰다듬으며 가져온 선물을 건네려는 찰나 며느리가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민서야, 손부터 씻고 와. 할머니도 지금 바쁘실 거야. 민서가 화장실로 향하자 김 씨의 미소가 사그라들었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도 학원에서 돌아왔지만 인사를 나누는 시간은 짧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식탁은 화려했습니다. 며느리가 주문한 고급 일식 도시락과 샐러드가 테이블 위에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가져온 약식과 총각김치는 구석에 작게 덜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소연이가 특별히 주문했어요. 이 식당 예약하기 진짜 힘들다던데? 요즘 SNS에서 핫한 곳이에요. 제가 인테리어 작업할 때 알게 된 셰프가 운영하는. 김 씨는 며느리의 설명을 들으며 조용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화려한 플레이팅의 음식들이 분명 맛있었지만 어쩐지 낯설고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민준아, 학교는 재미있니? 선생님이 숙제는 많이 내주시니? 그냥 그래요. 요즘은 코딩 학원이 더 재밌어요. 민준이가 요즘 IT 영재 교육받고 있어요. 이 사람 닮아서 그런지 컴퓨터 쪽으로 소질이 있나 봐요. 그렇구나. 근데 요즘 아이들은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니는 것 같아. 내가 가르쳐 보니 놀 시간도 필요하던데. 며느리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며느리는 음식을 한 입 먹기 전에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잠시만요. 인스타에 올릴 사진 좀 찍을게요. 인스타가 뭐니? SNS예요. 사람들이 사진 올리고 소통하는 앱이요. 며느리는 음식과 테이블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제야 식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식사 중 김 씨는 민서가 숟가락을 잘못 쥐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직업병이 발동해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민서야, 숟가락은 이렇게 쥐는 거야.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어머님, 저희가 민서 식사 예절은 다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아, 그랬구나. 내가 40년 동안 아이들 가르쳤으니 도움이 될까 싶어서. 네, 감사합니다만 제가 책임지고 가르치고 있어요. 요즘은 교육 방식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테이블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역할이 이 집에서 얼마나 작아졌는지 실감했습니다. 민우 씨가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는 듯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내일 소연이 친구들이 좀 온대요. 작은 홈파티 같은 거 하려고요. 아, 맞아요.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 중에 인테리어 관련 인플루언서들이 몇 명 방문할 예정이에요. 저희 집 인테리어를 소개하는 자리라. 그래? 그럼 내가 전통 다과라도 준비할까? 우리 어머니께 배운 약과 만드는 법이. 어머, 그건 괜찮아요. 제가 케이터링 업체 통해서 다 준비했거든요. 컨셉이 있어서. 김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우 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자 김 씨는 조용히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식기세척기가 있으니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결국 김 씨는 손님 방으로 돌아갔지만 문을 닫기 전 며느리가 자신이 가져온 총각김치통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김 씨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쓸모없고 보잘것없다고 느낀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이 완벽한 집에서 흠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더 큰 폭풍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생 새벽 5시면 기상하는 습관이 은퇴 후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은 아직 어둑했고 아무도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기던 김 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부엌으로 향해 조용히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온갖 생소한 식재료가 가득했습니다. 외국 브랜드의 요구르트, 낯선 이름의 시리얼, 신선한 과일들. 김 씨는 익숙한 재료를 찾아 간단한 된장국과 밥을 짓기로 했습니다. 물을 끓이고 냉장고에서 된장을 찾는 중에 눈에 띈 화려한 도자기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조심스럽게 그중 하나를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김 씨는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렸고 도자기는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아침 준비하려다가.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조각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제가 일본 여행 가서 특별히 구한 유명한 도자기였는데. 정말 미안해. 내가 값을 물어줄게. 됐어요. 어차피 한정판이라 다시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며느리의 말투에는 차가운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쭈그려 앉아 함께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손녀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도 일어나셨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여기 위험하니까 거실로 가 있어. 민서야, 할머니가 실수로 그릇을 깼어. 미안해서 어쩌지. 민서가 상황을 이해하고 순자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도 가끔 그릇 깨뜨려요. 민서야, 너 왜 자꾸 끼어들어? 방에 가서 옷 갈아입고 있어.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민서는 움찔하며 고개를 떨구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의 과한 반응에 놀랐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손녀 앞에서 갈등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 부엌은 제가 사용할게요. 아침은 제가 준비할 거예요. 그래, 내가 방해가 됐구나. 김 씨는 조용히 거실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이방인 같은 존재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민호 씨가 출근 준비를 하며 나왔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잘 주무셨어요? 그래, 근데 내가 그릇을 깨뜨렸어. 아,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민호 씨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아내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출근한 후 며느리는 오후에 있을 홈파티를 준비하느라 부산했습니다. 케이터링 업체 직원들이 들락날락하며 음식과 장식을 세팅했고 청소 도우미가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했습니다. 김 씨는 방에 머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며느리는 예쁘게 화장을 하고 세련된 원피스를 입은 채 방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 친구들이 좀 와요. 인테리어 관련 일로요. 어머님께서는 혹시, 내가 방해가 되니? 그럼 나가 있을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손님들이 집 전체를 둘러볼 텐데 어머님 방도 촬영할 수 있을지 여쭤보려고요. 촬영 왜? 제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릴 거예요. 요즘은 이런 콘텐츠가 인기가 많아서. 김 씨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갈등은 피하고 싶었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게 꾸민 젊은 여성들 6명이 며느리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스타일로 옷을 입고 핸드폰으로 집안 곳곳을 촬영했습니다. 김 씨는 거실 한켠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완전히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손님들에게 순자 씨를 소개하지 않았고 마치 그녀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민준이와 민서가 학교에서 돌아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아, 민서야, 학교 다녀왔니? 민준은 상황을 파악하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지만 민서는 순자 씨에게 다가와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들 누구예요? 응, 엄마 친구들이래. 우리 잠시 조용히 있자. 그때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민서야, 왜 인사도 안 하고 들어와? 엄마 친구한테 인사드려야지. 민서는 불안한 표정으로 며느리의 친구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씨는 민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소연아, 아이들이 학교 다녀와서 피곤할 텐데. 괜찮아요. 아이들도 이런 자리에서 사회성을 배울 수 있어요. 민서야, 이모들이 너 사진 좀 찍어도 괜찮냐고 하는데 좀 웃어봐. 김 씨는 민서의 작은 손이 자신의 옷자락을 꽉 쥐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불안한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홈파티는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은 와인을 마시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 씨는 늦은 퇴근 후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며느리의 친구들과 어울려야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아이들은 모두 잠들었고 김 씨도 방에 들어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곧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후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너무 늦게까지 한 거 아니야?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뭐 어때서 내일인데.
이번에 좋은 클라이언트 소개받을 수도 있어. 그래도 아이들도 있고 어머니도 계시고. 아, 정말 어머니 핑계대지 마. 당신이 뭘 불편해하는데. 당신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불편한 건 나라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김 씨는 이불을 끌어당겨 귀를 막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말이 너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침에 내 소중한 도자기 깨뜨리고 부엌은 맘대로 뒤지고 내 친구들 앞에서는 나만 어색하게 만들고 도대체 언제까지 계실 생각이야? 소연아, 목소리 낮춰. 어머니 들으시겠다. 들으면 어때? 당신은 왜 항상 어머니 편만 들어? 여기는 우리 집이야. 당신 엄마 집이 아니라고. 김 씨는 방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화가 나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민우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나 정말 지쳤어. 당신 엄마가 여기 계시면 내가 숨을 못 쉬겠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시받는 기분이라고.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언제 감시를 해? 그냥 조용히 계시잖아. 며느리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조용히 계신다는 게 더 무서워. 늘 나를 판단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잖아. 내가 아이들 어떻게 키우는지, 집안일은 어떻게 하는지 다 비판하는 것 같다고. 소연아, 어머니는 그런 의도 없으셔. 그냥 도움 주시려는 거야. 난 도움 필요 없어. 이제 좀 솔직해지자. 당신도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 게 불편하잖아. 매일 퇴근하고 피곤한데 어머니 상대하느라 더 피곤해지고. 민우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민우 씨의 침묵이 며느리의 말에 동의한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방향을 틀어 김 씨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는 급히 침대로 돌아가 이불을 덮었지만 며느리는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 계시죠? 다 들으셨죠? 김 씨는 천천히 이불을 내리고 불을 켰습니다. 무슨 일이니? 더는 참을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님이 여기 계시는 게 너무 불편해요. 내일 아침에 돌아가시면 안 될까요? 민우 씨가 황급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왜?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어머님, 저희도 사생활이 필요해요. 아이들도 어머님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김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방해가 됐구나.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소연이가 술이 좀 취해서. 취하긴. 난 정신 멀쩡해. 어머님, 미안하지만 솔직한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나가시라는 건 아니지만 내일. 그때 며느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받았고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뭐라고? 진짜? 와, 정말 감사합니다. 네, 내일 바로 미팅하시죠. 전화를 끊은 며느리는 기쁨에 차서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방금 전시회 주최 측에서 연락 왔어. 내 인테리어 디자인이 선정됐대. 내일 아침 일찍 계약 미팅이 있대. 며느리의 흥분은 잠시 뒤 어색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순자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미팅 장소가 우리 집이래. 내일 아침 9시에. 집에서 한다고. 우리 집 인테리어를 보고 맘에 들어해서. 그런데 며느리는 말을 아끼며 김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의 표정과 의미를 단번에 알아차린 뒤 천천히 일어나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지금 나갈게.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이 새벽 3시가 다 되어 가는데 어디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모텔에 가면 돼. 며느리는 눈을 피했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모셔다 드릴게요. 여보,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미팅 있잖아. 민우 씨는 갈등하는 표정으로 서 있다가 결국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김 씨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거 가지고 택시 타세요. 모텔비도 이걸로 내시고. 내일 제가 찾아뵐게요. 김 씨는 아들의 손에서 카드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감정을 숨기려 노력했습니다. 조용히 짐을 챙긴 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네 선택이니까. 며느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거실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김 씨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민우 가족의 행복한 사진, 손주들의 방문을 살짝 열어 자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며 김 씨는 자신이 이 집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새벽 서울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5월의 새벽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고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김 씨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큰 길로 나왔지만 이 시간에 택시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지나가는 택시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이 시간에 혼자 서 있는 노인을 보고 의아해하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갈 곳이 어디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기에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근처에 괜찮은 모텔 좀 알려주세요. 기사는 백미러로 그녀를 한 번 더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깔끔한 비즈니스 호텔이 있다며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김 씨는 지난 몇 시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정말 쫓겨난 건지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 현수 씨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프런트 직원이 늦은 시간에 혼자 방문한 노인을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객실에 들어선 김 씨는 짐을 내려놓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보고 있는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내리는 봄비가 창문을 두드렸고 그 소리에 맞춰 김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수 씨, 여보, 당신 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지.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40년 교직 생활 동안 학생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아들과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우 씨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밤새 열이 나서 울던 아들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던 기억.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했던 순간들. 그 모든 추억이 이제는 가슴을 찢는 아픔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김 씨는 침대에 몸을 뉘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와 민우의 무력한 표정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창밖의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그녀의 마음속 폭풍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김 씨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흐트러진 머리카락. 한평생 단정하게 살아온 선생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늙고 지친 노인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손으로 얼굴을 만지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민우 씨를 낳고 키우며 학교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늘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얼마나 가졌을까? 문득 작년에 세상을 떠난 동료 교사 한영숙 선생님이 생각났습니다. 은퇴 후 자식들에게 헌신하다 병으로 쓰러져 요양원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한 동료의 모습이 자신의 미래처럼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나와 침대에 다시 앉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김 씨는 아들에게 온 안부 문자에 답하는 것 대신 오랜 친구 박영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는 대학 동창으로 남편과 일찍 이혼한 후 혼자 아들을 키우며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한 여성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여성문화센터에서 만나 더 가까워진 사이였습니다. 여보세요? 순자? 이 시간에 웬일이야? 영희야, 나 지금 큰일 났어.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영희 씨는 중간중간 분노와 놀라움을 표현하며 김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새벽 3시에 내쫓았다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아들놈은 뭐 했어? 민우도 어쩔 수 없었나 봐. 소연이가 워낙 강하니까. 쯧쯧,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 은혜도 모르는구나. 너 지금 어디야? 내가 당장 데리러 갈게. 아니야, 괜찮아. 나 호텔에 있어.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무슨 생각? 당장 네 집으로 돌아가. 왜 네가 호텔에 있어야 해? 집에 가도 이제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 나 어젯밤에 결심했어. 무슨 결심?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던 김 씨는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이 대표가
집을 팔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당시에는 거절했지만 지금은 그 제안이 새롭게 들렸습니다. 김 씨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이 대표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연락해 보기로 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이 대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의외로 반갑게 김 씨의 전화를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녀의 집에 관심 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집을 팔 생각이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오늘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 오늘 만나요. 제 집에서 말고 다른 곳에서 만납시다. 전화를 끊고 김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을 판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오전 10시 김 씨는 강북구의 한 카페에서 이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는 65세의 활기찬 남성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30년 넘게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선생님, 갑작스러운 결정이신데 괜찮으신가요? 그 집에서 평생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대표는 김 씨의 집이 위치한 지역이 재개발 호재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약 8억 원에 팔 수 있을 것이라는 말에 김 씨는 놀랐습니다. 결혼할 때 시부모님께 물려받아 평생 살아온 집이었는데 이렇게 가치가 올라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싸요? 우리 집이?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선생님 댁처럼 역세권에 위치한 단독주택은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김 씨는 집을 팔면 어디서 살아야 할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습니다. 혹시 시니어 타운에 관심 있으세요? 요즘은 좋은 곳들이 많아요.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실버드림 모임을 소개해 드릴 수도 있고요. 실버드림이 뭔가요? 은퇴하신 분들이 함께 자산을 관리하고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하는 모임이에요. 제가 자문을 해드리고 있죠. 대화를 나누는 동안 김 씨의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민우 씨에게서 오는 전화였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와 헤어진 후 김 씨는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햇살을 느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을 판다는 것은 단순히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지난 인생과의 결별을 의미했습니다. 그때 다시 전화가 울렸고 이번에는 영희 씨였습니다. 순자야, 어디야? 걱정돼서 그러는데. 영희야, 나 집 팔기로 했어.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 평생 남편, 아들, 학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내 차례야.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어. 그런데 어디서 살 건데?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오늘 이 대표라고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는데 시니어 타운 같은 데를 알아보라고 하더라고. 잠깐, 혹시 그 이 대표가 실버드림 같은 거 얘기했니? 응, 어떻게 알았어? 순자야, 요즘 노인들 상대로 하는 투자 사기가 많거든. 내가 부동산 일을 해봐서 아는데 그 이 대표 소문이 안 좋아. 김 씨는 놀라서 영희 씨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희 씨는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자 사기가 많다며 주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너 집 팔겠다는 결심은 존중해. 하지만 서두르지 마. 내가 믿을 만한 중개사를 소개해 줄게. 그리고 잠시 우리 집에서 지내는 건 어때? 고마워. 하지만 너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 무슨 소리야. 우리가 몇 년지기인데.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알게 된 곳이 있어. 봄날 하우스라고 우리 또래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공유주택이야. 거기 원장님이 내 요가 선생님이신데 정말 멋진 분이셔. 김 씨는 영희 씨의 제안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함께 나이 든 여성들과 살면서 서로 의지하는 삶. 그것은 외롭게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내일 같이 가볼래? 윤 여사님이라고 그 하우스 원장님을 만나보자. 73세인데도 정말 활기차고 멋진 분이셔. 그래, 가보자. 전화를 끊고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의존하거나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할 때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걱정돼서 죽을 것 같아요. 걱정 마라. 난 괜찮아. 정말 죄송해요. 어젯밤 일은 소연이가 술이 좀 취해서 그랬던 거예요. 민우야, 듣고 있니? 난 이제 집을 팔 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집을요? 그래, 내 집. 앞으로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구나.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제 일은 정말 실수였어요. 제가 어머니 모시러 갈게요. 아니다. 민우야, 이건 어제 때문만은 아니야. 나도 이제 내 삶이 필요해. 집을 팔고 새 출발을 할 거야. 민우 씨의 당황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지만 김 씨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일 우리 집에서 만나자. 그때 더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김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갑자기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는 순간 두렵지만 설레는 감정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40년 넘게 살아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공기와 온기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이었지만 남편과 함께 가꾸어온 보금자리였습니다. 벽지는 오래되었고 가구들도 낡았지만 모든 것에 추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집안을 둘러보니 남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장 위 현수의 교감 임명장, 함께 찍은 여행 사진들, 그가 퇴직 선물로 받은 오래된 괴종시계. 이 모든 것을 정리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김 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초인종이 울렸고 친구 영희 씨가 데려온 부동산 중개사가 영희 씨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김 씨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지? 아직 마음 바꿀 수 있어. 아니, 결정했어. 이제 새 출발할 거야. 중개사는 집을 둘러보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노후된 부분이 있지만 구조가 튼튼하고 입지가 좋아 빠르게 팔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격은 예상대로 6억 원 선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중개사가 돌아간 후 영희 씨는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윤 여사님 만나러 갈 준비됐어? 봄날 하우스 구경하기로 했잖아. 그래, 준비됐어. 근데 그 전에 민우가 온다고 했어.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우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 달리 결연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집 하시려고요? 그래, 이미 부동산에 내놨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소연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김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아내의 강요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야, 이건 어제 일 때문만은 아니야. 내가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서 그래. 하지만 이 집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추억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집을 파시면 어디서 사실 건데요? 그건 내가 알아볼 거야. 오늘 시니어 공유주택이라는 곳도 보러 갈 예정이고. 민우 씨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공유주택이요? 어떤 곳인지도 모르면서. 어머니, 소연이가 정말 죄송하다고 해요. 다시 저희 집에 오셔도 돼요? 고맙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 없어. 나도 내 공간이 필요해.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죄송하면 직접 와서 사과하라고 해. 난 이제 나만의 인생을 살 거야. 아들과 대화를 마친 후 김 씨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유품들은 작은 상자에 담아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비치는 가운데 김 씨는 이 집에서의 마지막 시간들을 조용히 보냈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영희 씨의 차를 타고 서울 북부의 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봄날 하우스는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개조된 2층 양옥집이었습니다. 정원에는 봄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현관 앞에는 우리 모두의 보금자리라는 따뜻한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우아한 분위기의 중년 여성이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윤 여사는 흰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고 편안한 린넨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첫인상은 나이보다 훨씬 젊고 활기찼습니다. 영희 씨 오셨군요.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신 김 선생님이시죠? 네, 제 오랜 친구 김순자예요. 4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답니다. 반갑습니다. 김 선생님. 저도 교직에 있었어요. 고등학교 영어 교사였죠. 김 씨는 윤 여사의 따뜻한 환대의 마음이 놓였습니다. 같은 교직 생활을 했다는 공통점이 두 사람 사이에 즉각적인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윤 여사는 하우스 내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1층에는 넓은 공용 거실과 주방, 식당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2층에는 각자의 개인 방들이 있었는데 방마다 작은 욕실과 발코니가 딸려 있었습니다. 우리 하우스는 현재 5명의 회원이 살고 있어요.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 중반이신 분들이죠. 각자의 프라이버시는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답니다. 김 씨는 주방에서 차를 마시며 몇몇 거주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모두 활기차고 친절해 보였습니다. 한 분은 전직 간호사였고 다른 분은 화가, 또 다른 분은 전 공무원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모두 새로운 삶의 장을 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우리 하우스의 철학은 간단해요. 함께 나이 들어가기죠.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라면 노년의 삶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정말 멋진 곳이네요. 입주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우선 간단한 면접과 건강 상태 확인이 필요해요.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실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한 달 정도의 적응 기간도 있어요. 서로가 잘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죠. 비용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이에요. 여기에는 관리비와 식사 2끼 그리고 기본적인 프로그램 참여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마침 한 분이 딸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나가시게 되어 방이 하나 비었답니다. 김 씨는 메모를 하며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와 소득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윤 여사는 비어있는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약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창문이 커서 햇빛이 잘 들어왔고 전망도 좋았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와 옷장, 책상이 기본으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물론 가구는 본인 취향대로 바꾸실 수 있어요. 다들 자신만의 공간을 꾸미면서 새해 출발을 하시더라고요. 김 씨는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작은 공원이 보였고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 씨는 갑자기 민준이와 민서가 생각났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때, 순자야? 마음에 들어? 응, 생각보다 훨씬 좋네. 여기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천천히 생각해보고 결정하시면 연락 주세요. 하우스를 나오면서 김 씨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이 그녀가 찾던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그날 밤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보, 내가 하는 결정이 맞는 걸까?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사진 속 남편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문득 남편이 생전에 자주 하던 인생은 끝날 때까지 배움의 연속이니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결정했어. 봄날 하우스에 들어갈 거야. 정말? 그래, 네가 결단력 있는 모습 보니 기분이 좋다. 내가 윤 여사님께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 중개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 관심 있는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첫 집으로 구매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 씨는 그 부부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편과 임신 중인 아내였습니다. 그들은 김 씨의 집을 돌아보며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이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싶다며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 씨는 그들의 모습에서 40년 전 자신과 현수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결정하신 거예요? 집도 파시고 그 공유 주택으로 가신다고요? 그래, 계약금도 넣었어. 다음 주부터는 봄날 하우스에서 살게 될 거야. 민우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하지만 그 돈은요, 집 한 돈을 다 쓰시면 나중에 어떻게? 걱정 마라. 내가 40년 교직 생활했으니 연금도 있고 은행에 저축한 것도 있어. 보증금 빼고 남은 돈은 잘 운용할 거야. 그래도 어머니, 저희가 모시는 게 민우야, 난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이제 각자의 삶을 살자. 너는 너의 가정에 충실하고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즐기는 거야. 민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서야 그는 어머니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김 씨는 윤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입주 날짜를 조율했습니다. 한 달 후 입주하기로 했고 그동안 집 정리와 이사 준비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 민우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계약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소연이가 사과하고 싶대요. 민우야,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어. 지금 계약서에 사인하려던 참이야. 어머니, 제발. 걱정 마. 난 정말 괜찮아. 오히려 행복해. 이게 내 인생의 새로운 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집을 완전히 비우는 건 2달 후 잔금날이니까 그때까지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김 씨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40년간의 추억이 담긴 집을 떠나는 것은 슬픈 일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윤 여사가 보낸 봄날 하우스 단체 채팅방 초대였습니다. 이미 몇몇 거주자들이 김 씨의 입주를 환영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으로 스마트폰으로 이모티콘을 보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 씨가 축하 와인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축하해. 드디어 새 출발이구나. 고마워, 영희야. 네가 아니었으면 이런 결정 못했을 거야. 아니야, 이건 다 네 용기야. 70이 넘어서 인생을 바꾸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옛 추억과 새로운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김 씨의 마음에도 작은 별빛 같은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뒤 토요일 오후 민우 씨는 며느리와 아이들을 데리고 김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달리 화려한 화장기 없이 수수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자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이사 간다고 해서 너무 슬퍼요. 김 씨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민준이도 평소보다 조용한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안겼습니다. 들어오렴. 차 한 잔 마시자. 거실에 앉은 후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갔고 어른들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결정이 바뀌지 않으신 거죠? 그래. 보증금도 냈고 이제 집만 옮기면 돼. 소연이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밤 제가 너무했어요. 술에 취해서 실례를 범했지만 그게 제 진심은 아니었어요. 김 씨는 며느리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우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소연이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어머니,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제가 어머님을 오해했어요. 항상 저를 감시하고 비판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했던 거예요. 완벽한 며느리이자 엄마이고 싶어서. 김 씨는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너희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아. 하지만 이건 단지 그날 일 때문만은 아니야. 그날은 어쩌면 계기일 뿐이었는지도 모르겠어. 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많이 고민했어. 너희에게 짐이 될까봐, 혼자 늙어갈까봐 두려웠지. 하지만 이제 알겠어.
내게도 새로운 인생이 필요하다는 걸. 민우와 며느리는 김 씨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더 이상 만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이사라도. 고맙지만 괜찮아. 영희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 다음 주면 모든 게 끝날 거야. 민우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집을 파는 것보다 어머니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니, 그 봄날 하우스라는 곳 정말 믿을 만한가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하는 사기도 많고. 걱정 마라. 내가 다 알아봤어. 윤 여사님도 우리처럼 교직에 계셨던 분이고 그곳 입주자들도 다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야. 서로 의지하며 살 거야. 대화를 마치고 아이들이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서가 할머니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집에 놀러 가도 돼요? 당연하지. 언제든 와도 돼. 할머니 새 집에는 예쁜 정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단다. 민서의 순수한 질문에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별이 아닌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사 당일 김 씨의 집 앞은 분주했습니다. 마지막 점검은 다 했어? 혹시 놓친 거 없어? 응, 다 확인했어. 이제 가도 돼. 집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는 순간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처음 이사 왔던 날 어린 민우 씨가 뛰어다니던 모습, 가족의 웃음소리, 모든 기억이 이 공간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나 간다. 새 주인들이 행복하게 살겠지? 이삿짐 차를 따라 영희의 차로 봄날 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에는 윤 여사와 다른 입주자들이 환영 플래카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드디어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김 씨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따뜻한 환영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윤 여사의 안내로 2층에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공원과 멀리 산능선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침구류는 미리 준비해 두었어요. 나머지는 선생님 취향대로 꾸미시면 됩니다. 너무 좋아요. 생각보다 훨씬 밝고 따뜻하네요. 짐을 풀고 정리하는 동안 다른 입주자들이 하나둘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었고 각자의 사연으로 이곳에 모여 새 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입주자는 자녀들이 해외에 살아 혼자 지내다 외로움을 느껴 들어왔다고 했고 또 다른 분은 순자처럼 자녀와의 갈등 끝에 독립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공용 주방에서 함께 했습니다. 윤 여사가 준비한 따뜻한 된장찌개와 각자 조금씩 준비한 반찬들로 풍성한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우리 하우스의 전통이에요. 새 식구가 오면 함께 식사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식사 중에 김 씨는 각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고민과 비슷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김 선생님, 우리 봄날 하우스에서는 매주 프로그램이 있어요. 월요일은 요가, 수요일은 독서 모임, 금요일은 요리 수업. 원하시는 대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요가는 처음인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무릎 수술도 했고. 걱정 마세요. 우리 모두 70대에 처음 시작했답니다. 시니어를 위한 쉬운 동작부터 배워가면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 하우스에는 1층에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김 여사님이 계세요. 응급 상황이나 건강 문제가 있을 때 1차적으로 도움을 주시죠. 근처에 종합병원도 있고 격주로 의사 선생님이 방문 진료도 오십니다. 김 씨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컸는데 이런 시스템이 있다니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방에는 비상벨도 설치되어 있어요. 밤중에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하면 누르시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김 씨는 창가에 작은 화분을 놓았습니다. 영희 씨가 선물해준 미니 장미였습니다.
새 출발을 축하해라는 메시지가 담긴 카드와 함께였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맞이하는 밤이었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일상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렇게 봄날 하우스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 씨는 예상보다 빨리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아침에는 유녀사의 지도로 요가를 배우고 오후에는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다른 입주자들과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김 씨는 공용 거실에서 다른 입주자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터폰이 울렸고 유녀사가 응답했습니다. 김 선생님, 손님이 오셨어요. 가족분들이신 것 같은데. 김 씨는 놀랐습니다. 약속된 방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현관으로 나가자 민우와 소연 그리고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아이들이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해서. 괜찮아. 들어오렴. 아이들은 신기한 듯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민서는 작은 도서관에 특히 관심을 보였고 민준이는 넓은 거실의 스마트 TV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어머님, 여기 정말 좋네요. 생각보다 훨씬 넓고 밝아요. 그래. 나도 처음엔 적응이 안 될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금방 익숙해졌어. 유녀사가 다과를 준비해왔고 모두 함께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가족은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정말 달라지셨어요. 훨씬 활기차 보이세요. 그래. 여기선 매일 요가도 하고 책도 읽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 그런가 봐. 민우 씨는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더 젊어 보이고 눈빛에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어쩌면 이곳이 어머니에게 정말 필요한 곳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 중에 민서가 김 씨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여기서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김 씨는 웃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민서는 아직 엄마, 아빠랑 살아야지. 하지만 주말에 놀러 오면 할머니랑 재밌게 놀자. 그때 소연 씨가 다가와 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행복하신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편해지네요. 괜찮아. 소연아, 오히려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과거에 매여 살고 있었을 거야. 방문을 마치고 가족이 돌아간 후 김 씨는 유녀사와 함께 저녁 산책을 나갔습니다. 해가 지는 공원을 걸으며 오늘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족과 화해하셨군요. 다행입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떨어져 살게 되니 오히려 관계가 좋아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 나이에 필요한 거리예요.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 주기 쉽고, 너무 멀면 외로워지고, 적당한 거리가 중요하죠. 하루를 마무리하며 김 씨는 다음 날 아침 영희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봄날 하우스로 이사 올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순자야, 너 때문에 나도 용기를 냈어. 내 집도 매물로 내놓았어. 정말? 그럼 우리 더 자주 만날 수 있겠네? 맞아. 윤 여사님과 상담했는데 옆방이 곧 빈다더라고. 두 친구는 기쁨의 포옹을 나눴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의 시작이야. 그날 저녁 봄날 하우스 거주자들은 김 씨와 영희 씨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와인을 나누며 각자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윤 여사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새 인생을 위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의 봄날을 위해. 모두가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김 씨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72년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진정한 자신만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테라스에서 별을 바라보며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녀에게 무한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니, 무릎이 많이 아프세요? 응, 좀 아프다. 그래도 너희가 와서 마음이 든든하네. 어머니, 저희가 집에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형편이 정말 어려워요.
하준이가 고3이 되면서 입시학원 과외비가 월 100만 원이 넘어가고요. 그래도 자식 교육비야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은이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돈이 들어갈 텐데 지금 당장 400만 원이라는 돈을 마련하기가 힘들어요. 어머니, 저희도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회사 사정도 예전 같지 않아서 보너스도 많이 줄었고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강남 테헤란로 일대 오피스텔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신 김복순 씨입니다. 김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온갖 일을 하며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이제 아들들이 제 몫을 할 때쯤 생활비 때문에 오피스텔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청소 일을 했습니다. 청소로 얻는 월 100만 원이라는 수입은 김 씨에게는 소중한 생활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문제 하나가 생겼습니다. 바로 점점 심해지는 무릎 통증이었습니다. 15층짜리 오피스텔의 계단은 물론 공용 화장실 바닥을 쪼그려 앉아 닦을 때마다 무릎에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거니 했는데 일이 하루하루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 무릎이 말을 안 듣네. 계단 오르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이려니 생각하며 파스를 붙이고 버텨왔지만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특히 쪼그려 앉아서 하는 화장실 청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한 번 앉으면 일어서기가 어려웠기에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그래도 김 씨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을 그만두면 당장 생활비가 막막해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복순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무릎이 많이 아프신 것 같던데? 김태식 소장은 김 씨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온 김 씨였기에 걱정스럽게 물은 거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소장님, 그냥 좀 뻐근한 것 같아서요. 나이가 나이니까 어쩔 수 없죠 뭐. 하지만 김 씨의 표정에는 숨길 수 없는 고통이 어려 있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말하지만 계단을 오를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14층 계단을 청소하던 김 씨는 갑자기 무릎에 찌릿한 통증이 올라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일어설 수가 없어 바닥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김 씨는 벽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키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달리 무릎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무릎 통증 때문에 제대로 앉지 못하고 계속 다리를 주물러야 했습니다. 옆자리 승객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는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통증을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래서는 정말 안 되겠다. 병원에라도 한번 가봐야겠어. 그날 밤 김 씨는 침대에 누웠음에도 무릎 통증 때문에 잠을 쉬이 이루지 못했습니다. 베개 사이에 다리를 끼우고 이리저리 자세를 바꿔봐도 무릎이 아픈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든 김 씨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아침 해가 뜨자 어김없이 오피스텔로 출근해야 하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로에 지친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 내일은 꼭 병원에 가보자. 남들은 나이가 들면 자식에게 용돈을 받고 산다는데 김 씨는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김 씨의 첫째 아들 박민수 씨는 올해 45세로 중견 건설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영희 씨는 41세로 보험회사에서 내근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고등학교 2학년 아들과 중학교 3학년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번듯한 직장이 있는 큰아들 부부였지만 매번 형편이 어렵다며 김 씨에게 용돈 한 번 챙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들 가족이 살고 있는 30평 아파트는 김 씨가 10년 전 아들 결혼할 때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당시 김 씨는 남편과 함께 30년간 살던 집을 팔아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줬습니다. 그때 아들은 김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꼭 갚겠습니다. 평생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 살게 되면 어머니 모시고 좋은 데서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도 그때만큼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까마득한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김 씨는 집을 판 후 작은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넓던 집에서 혼자 사는 것이 쓸쓸하기도 했고 아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부산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날이 많았기에 김 씨에게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김 씨는 항상 첫째에게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맏아들 교육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민수 씨가 대학 다닐 때는 김 씨가 새벽 4시부터 시장에 나가 일하며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겨울철 찬바람 때문에 채소를 다듬던 손이 얼어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일을 했습니다. 참으로 힘들었지만 아들 앞으로 온 성적표를 볼 때면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잘 되면 나중에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 시절 김 씨는 늘 그런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아들의 미래를 위해 아끼고 모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씨는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도 둘째 아들까지 뒷바라지해야 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 취직했어. 큰 회사에 들어갔다고 당신이 보고 싶어 하던 그 순간이야. 김 씨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김 씨는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더욱 슬펐습니다. 그러던 중 큰아들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지금의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김 씨가 본 며느리는 참했기 때문에 좋은 아내를 얻은 아들이 행복하기만 바랬습니다. 큰아들은 결혼식 후 처음 몇 년간은 정말 효자였습니다. 매주 빠지지 않고 안부 전화를 드리고 명절 때마다 찾아왔을 뿐 아니라 가끔 맛있는 음식도 사다 드렸습니다. 어머니, 몸 건강하게만 계세요. 제가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그때 민수 씨는 정말 든든한 아들이었습니다. 김 씨도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고 고생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손자들이 크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등 교육비가 늘어나면서 민수 씨의 안부 전화도 뜸해졌고 명절 때 찾아오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영희 씨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김 씨가 방문하면 반갑게 맞아주었는데 언제부턴가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미리 연락 좀 주고 오시지 그러세요. 저희도 바쁘거든요. 영희 씨의 말투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김 씨는 그런 변화를 느끼면서도 뭐라고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나이 들면 자식들한테 짐만 되는 건가? 요즘 김 씨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수 씨가 자신의 유일한 의지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온 김 씨는 점점 심해지는 무릎 통증의 동네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무릎 통증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정형외과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김 씨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큰 병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김복수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진료실 내에서 부르는 의사의 목소리에 김 씨는 젊은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김 씨의 무릎을 자세히 만져보고 여러 각도로 구부려보며 진찰했습니다. 할머님,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한 6개월 정도 됐나요? 처음에는 그냥 뻐근한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오피스텔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고 쪼그려 앉아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엑스레이 촬영을 지시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다시 진료실로 돌아온 김 씨에게 의사가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할머님,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 있어요. 나이에 비해서 손상이 심한 편입니다. 아마 오래 서서 하는 일 때문에 더 빨리 진행된 것 같네요. 김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의사의 입에서 나오는 진단을 듣는 순간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지금 상태로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로는 한계가 있어요. 수술이요? 꼭 해야 하는 건가요? 네, 할머님,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걷기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다행히 전신 상태는 양호하시니까 수술에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김 씨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수술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수술비가 얼마나 들까요? 보험 적용받으시면 4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입원비, 수술비, 재활치료비 포함해서요. 400만 원. 김 씨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한 달 청소일에서 100만 원 버는 김 씨에게 400만 원은 거의 4개월치 월급에 해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미루시면 안 됩니다. 빨리 수술 받으실수록 회복도 빠르고 결과도 좋아요. 병원을 나서는 김 씨의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수술은 받아야 하는데 돈이 문제였습니다. 모은 적금을 다 털어도 100만 원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400만 원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 씨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녁 무렵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게 내가 무릎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갔었는데, 무릎이요? 많이 아프세요? 응,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네.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술이요? 그럼 입원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다. 그런데 문제가 수술비가 좀 많이 들어서 얼마나 드는데요? 4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 보험 적용받아도 그 정도래. 다시 긴 침묵이 이어졌고 김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00만 원이요? 갑자기 그런 큰 돈이. 엄마가 현재 가진 돈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미안하지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머니, 저희도 요즘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요. 하준이 학원비도 늘었고 하은이도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돈 들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김 씨의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만료도 내년이라 보증금도 올려야 하고. 일단 영희랑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래, 알겠다. 너희들도 사정이 있을 테니까. 전화를 끊은 후 김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반응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좋지 않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가서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녁에 영희랑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 알겠다. 김 씨는 아들 내외가 직접 온다는 말에 조금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혹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저녁 7시경 민수 씨와 영희 씨가 김 씨의 작은 투룸에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무거워 보였지만 김 씨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왔구나. 앉아라. 앉아. 어머니, 무릎이 많이 아프세요? 응, 좀 아프다. 그래도 너희가 와서 마음이 든든하네. 민수 씨와 영희 씨는 서로 눈치를 보더니 영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집에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영희 씨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어떤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형편이 정말 어려워요. 하준이가 고3이 되면서 입시학원 과외비가 월 100만 원이 넘어가고요. 그래도 자식 교육비야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은이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돈이 들어갈 텐데 지금 당장 400만 원이라는 돈을 마련하기가 힘들어요. 민수 씨도 거들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회사 사정도 예전 같지 않아서 보너스도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내년에 전세 만료되면 보증금도 5천만 원은 더 올려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것도 미리 준비해둬야 하고요. 김 씨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 내외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건 알겠지만 자신의 처지도 막막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400만 원을 어디서 구한다고? 어머니, 의료급여 대상자 아니세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을 텐데요.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되는 거야. 나는 기초연금하고 일해서 버는 돈 때문에 소득이 넘어간다고 안 된다더라. 그럼 의료보험공단에서 대출도 있다던데요. 무이자나 저금리로 빌려주는 거 말이에요. 민수 씨와 영희 씨는 서로 시선을 주고받더니 영희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는 지금 당장 도와드릴 형편이 안 돼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도 저희 사정 좀 이해해 주세요. 저희 같은 직장인들은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실제로는 빠듯하게 살고 있어요. 김 씨는 아들 내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마치 찬물을 온몸에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해온 자신이 이렇게 외면당하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도 사정이 있을 테니까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보마.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수술 일정 잡으시면 저희가 병원 모시고 갈게요. 그것도 효도지 뭐예요. 아들의 말에 김 씨는 쓰게 웃었습니다. 돈은 못 주면서 병원 모시고 가는 것이 효도라니 현실과 동떨어진 말처럼 들렸습니다. 됐다. 너희도 바쁠 텐데 괜찮다. 민수 씨와 영희 씨가 떠난 후 김 씨는 텅 빈 방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앉았던 자리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아파서 병원비가 없어 발을 동동 굴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치료해줬는데 이제는 그 아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평생 자식들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김 씨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김 씨는 어김없이 청소 일을 나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댈 수 없다는 생각에 일을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에게 거절당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 씨는 마음의 상처를 달래며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새벽 4시 김 씨는 갑작스러운 극심한 무릎 통증에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한 통증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너무 아파. 김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한동안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벽을 짚고 일어선 김 씨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급실이라도 가봐야겠다. 혼자서는 도저히 병원에 갈 수 없을 것 같아 김 씨는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걸어도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지? 이렇게 아픈데. 30분 넘게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민수 씨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택시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민수 씨가 사는 아파트 주소를 알려주며 먼저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들한테 연락이 안 돼서요. 잠깐 들렀다가 같이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 6시 30분경 택시는 민수 씨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김 씨는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동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서 무언가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김 씨가 가까이 가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민수 씨가 자신의 차 트렁크에 골프채가 든 골프백을 싣고 있었고, 영희 씨는 큰 여행 가방들을 차에 넣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인 손자와 중학생인 손녀도 각자 가방을 들고 나와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손자가 신이 나서 아빠, 골프 정말 재밌을까? 하고 묻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하지. 평창 리조트는 골프장도 좋고 온천도 있어서 정말 좋은 곳이야. 회사에서 포상휴가 받은 김에 제대로 즐겨보자. 애들아, 가방 다 챙겼지? 2박 3일이니까 옷도 넉넉하게 가져와야 해. 자, 그럼 출발하자. 일찍 가야 첫날 골프도 칠 수 있어. 김 씨는 숨어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술비 400만 원은 없다고 하면서 골프 리조트로 2박 3일 가족여행을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가 극심한 통증으로 고생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의 말입니다. 김 씨는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김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골프 리조트 2박 3일이면 최소 200만 원은 들 것입니다. 숙박비, 골프비, 식비를 합치면 400만 원도 넘을 수 있었습니다. 400만 원이 없어서 어머니 수술을 못 도와준다고 하면서 골프 여행은 갈 수 있다는 거냐? 김 씨는 택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얗게 질린 김 씨의 얼굴을 본 기사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네, 그냥 집으로 가주세요.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어요. 김 씨는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해온 자신이 이토록 처절하게 배신당하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신이 극심한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골프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보는 순간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나? 김 씨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지금 느껴지는 무릎 통증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김 씨는 한 가지 확실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정말 누구에게도 기대하면 안 되겠구나. 내일은 내가 해결해야지. 그날 밤 김 씨는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대신 스스로 수술비를 마련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골프 여행을 목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깊은 상실감에 빠져 지냈습니다. 무릎 통증은 여전했지만 병원에 갈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저녁 김 씨는 평소처럼 오피스텔 청소 일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져 청소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복순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김태식 소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김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무릎도 많이 아파 보이시고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다녀왔는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수술이요? 그럼 빨리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술비가 문제예요. 4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아, 그렇군요. 가족분들이 도와주시면 될 텐데. 아들한테 이야기했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하네요. 김태식 소장은 김 씨의 표정에서 깊은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복순 씨, 혹시 직장인 의료비 대출 같은 건 알아보셨어요?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나요? 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번 알아보시죠. 김 씨에게는 한 줄기 희망의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요? 그런 제도가 있다면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제가 내일 자료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나이 제한이나 소득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한번 신청해 볼 만해요. 그날 밤 김 씨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기대지 않고도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김태식 소장은 약속대로 의료비 대출 관련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복순 씨, 이거 보세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의료비로 쓸 수 있고 금리도 연 1.5%로 매우 낮아요. 5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고요. 나이 제한은 없나요? 네, 근로자라면 나이 제한은 없어요. 복순 씨 같은 경우 충분히 해당될 것 같은데요. 김 씨는 마치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서류만 준비하면 되는데 재직증명서는 제가 발급해 드릴 수 있고 소득증명서랑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돼요. 진단서는 병원에서 받으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심사 기간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 씨는 그날부터 대출 신청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고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 씨는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해왔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3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구나. 한편 민수 씨로부터는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골프 여행에서 돌아왔을 텐데도 어머니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동네에 사는 정미자 씨가 김 씨를 찾아왔습니다. 복순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던데 괜찮으세요? 미자 씨, 무릎이 좀 아파서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수술이요? 그럼 가족들이 도와주시겠네요. 아들한테 이야기했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하네요. 어머, 그래요. 김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복순 씨, 요즘 자식들 참 야속해요. 부모 일은 뒷전이고 자기들 좋은 일만 챙기니까요. 정미자 씨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도 아들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니까요. 복순 씨는 정말 마음씨가 곱네요. 저 같으면 벌써 화냈을 텐데. 정미자 씨가 돌아간 후 김 씨는 더욱 확고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힘으로 살아야겠구나. 대출 신청을 마친 김 씨는 결과를 기다리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대출 승인 소식이 왔습니다. 김 씨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이제 수술 받을 수 있겠구나. 대출이 승인된 김 씨는 바로 다음 주에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수술 전날 김태식 소장이 병원까지 와서 김 씨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복순 씨, 수술 잘 받으시고 빨리 회복하세요. 걱정 말고 푹 쉬시고요. 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소장님 덕분에 수술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뭘요? 복순 씨가 3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덕분이죠. 수술 후에도 천천히 회복하시면서 일하시면 돼요. 수술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님, 수술 정말 잘 됐어요. 이제 재활만 잘하시면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걸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술 후 병실에서 혼자 누워있는 김 씨에게 정미자 씨가 문병을 와주었습니다. 복순 씨, 수술 잘 받으셨네요. 얼굴이 많이 좋아 보여요. 미자 씨, 이런 데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뭘요? 그런데 아드님은 안 오셨나요? 아직 연락 안 했어요. 바쁠 텐데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도 어머니 수술인데. 자식이 모르면 안 되죠. 김 씨는 민수 씨에게 수술한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입원 3일째 되는 날,
큰아들이 급하게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큰일을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민수 씨는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들어와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괜찮다. 수술 잘 끝났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 혼자서 어떻게 이런 걸 다 하셨어요?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직장에서 대출 받았다. 소장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어.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드렸어야 하는 건데. 김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감동받지는 않았습니다. 됐다. 이제 다 끝난 일이야. 어머니, 대출금은 제가 갚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아니다. 내가 빌린 돈이니까 내가 갚을 거야. 매월 조금씩 갚으면 되니까 괜찮다. 민수 씨는 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예전엔 아들이 이렇게 말하면 금세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했을 텐데 지금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골프 여행 가지 말고 어머니를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김 씨는 민수 씨가 골프 여행 얘기를 꺼내자 놀랐습니다.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어머니가 수술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저희는 여행을 갔다 왔으니까요. 정말 면목 없습니다. 그래. 사실은 새벽에 너무 아파서 너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직접 너희 집에 찾아갔다가 봤어.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 씨는 그제야 어머니가 자신들의 여행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조용히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야, 나는 이제 많이 늙었다. 너희들한테 기대하고 살 나이가 아니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이번 일로 깨달았어. 자식들도 각자 살 길이 있고 부모는 부모대로 살아야 하는 거야. 김 씨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서운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담담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부담스럽지 않게 지내자. 나도 너희들 눈치 보지 않고 살고 너희들도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머니, 대신 예의는 지키자. 명절 때 안부 정도는 주고받고 아플 때 소식 정도는 전하고. 민수 씨는 어머니의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예전처럼 울면서 매달리거나 서운해하지 않고 오히려 어른스럽게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대출금만은 제가 갚게 해주세요. 그건 내가 할 일이야. 내 수술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퇴원하는 날 김 씨는 홀로 짐을 싸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니 무릎 상태는 놀랍도록 좋아졌습니다. 오랜만에 계단을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게 되자 김 씨는 새 삶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보자. 시간이 흘러 김 씨가 수술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 씨의 무릎은 놀랍도록 회복되어 이제 계단 오르내리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 청소 일도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태식 소장도 김 씨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복순 씨,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 보이고. 네, 정말 다행이에요. 수술 받길 잘했어요. 앞으로는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관리 잘하세요. 네,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 씨는 이제 매월 대출금을 갚아나가면서도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릎이 아프지 않으니 일하는 것도 즐거웠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김 씨는 일하면서 평소와 같은 나날을 보내던 중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으니 의욕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러던 중 정 씨로부터 놓인 프로그램에 대해 전해 들었습니다. 들어보니 재미있는 게 많이 있었기에 김 씨도 들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 수업을 들었더니 노래교실에서 만난 같은 연배의 할머니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김 씨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한편 민수 씨는 가끔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주 찾아뵙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건강하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다. 너희들도 건강하게 지내라. 네, 무릎은 괜찮으세요? 아주 좋아졌다. 걱정하지 마라. 그럼 다행이에요. 또 연락드릴게요. 응, 그래라. 통화는 간단명료했습니다. 서로 부담스럽지 않게 예의는 지키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정미자 씨는 김 씨의 변화를 신기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복순 씨, 요즘 정말 달라 보이세요. 뭔가 당당해지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도 그런 기분이 들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죠? 네, 눈치 볼 일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좋아요. 아드님도 어머니가 독립적으로 사시니까 오히려 편해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런 것 같아요. 서로에게 부담 안 주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김 씨는 저축도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좋아져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으니 매월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김 씨는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근교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오랜만에 자연을 만끽하면서 마음껏 웃고 떠들었습니다. 친해진 할머니들은 한층 밝아진 김 씨의 얼굴에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식들 눈치만 보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김 씨의 말에 다른 할머니들도 공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 씨는 혼자 집에 앉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네. 무릎 수술을 받으면서 겪었던 일들이 이제는 전혀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김 씨는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소감을 적었습니다. 오늘 복지관 친구들과 등산을 다녀왔다. 무릎이 아프지 않아서 정상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효도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했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걸 안다. 매일 일기를 쓰는 것도 김 씨의 새로운 취미가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민수 씨가 어머니를 찾아뵙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래, 와라. 민수 씨가 찾아왔을 때 김 씨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도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아 보이세요. 응, 요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 보니까 오히려 제가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지? 서로 부담 없이 지내는 게 좋은 거야. 네,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너희들도 각자 행복하게 살아라. 김 씨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사는 76세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네.